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법리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네. 우리 명도 집행, 요 분야는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명도 집행. 많이 하시는 소송 아니십니까? 명도 소송? 우리 이제 명도 소송하고, 네. 끝나고 나면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 중요한 절차를 왜 안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집행 절차를 등한시한다 그러나요? 중요치 않게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 왜요? 왜냐면은 논리적인 어떤 다툼 이런 걸 가지고 판결을 딱 받는 것까지가 변호사가 할 일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딱 할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은 판결에서 나온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집행관이 하는 기계적인, 형식적인 그런 절차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약간 이렇게 소홀했군요. 예. 무시했다고 봐야 되나? 이건 그냥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승소, 뭐 패소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또 실제로 또 변호사 사무실에 집행 업무는 대부분 다 변호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담당을 해요. 야, 이게 판결 받았으니까 집행사무실에 집행해 이렇게 던져두면 집행관하고 같이 쫓아가고 이렇게 직원들이 알아서 날짜 잡고 집행관하고 면담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보고만 받으시고. 네, 보고만 대략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부분은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럼 사무실 팀장님이 더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사무실이나 대부분은 집행 절차라는 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절차다 보니까 이걸 뭐 칼럼을 쓰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소유자나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임차인 내보내고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그렇죠. 예. 판결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해야 그 되니까. 뒤에 이제 집행 절차가 마무리돼야 일종의 좀 일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덕분인지 뭐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집행 절차를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때문인지 집행 절차에 관한 영상들이 좀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그 집행 절차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잘 모르죠. 또 무서워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명도 이제 집행하면 막 끌어내고 막 안 나겠다고 칼부림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렇죠.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특이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정도만 이렇게 집행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 때는 뭐 건달이라 깡패들이 와서 막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 명도하면 막 끌어내고 부시고 막. 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집행 과정에서 뭔가 협잡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약간 이렇게 음침하고 무섭고 하는 그런 절차로 인식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또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우리가 그 집행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은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제일 첫 단계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 사건은 이제 재소전화의 사건인데요. 재소전화라는 집행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채무명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원 채무명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그걸 집행관 사무소에다 집행관에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대리해서 채권자 요거는 건물 명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인데요. 그렇죠. 임대인인 임모 씨를 대리해가지고 했고 그다음 채무자는 이모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목적물 소재지 그래가지고 요건 어디 이거 아마 강남일 것 같은데요. 강남 어디다. 집행 권한은 요거는 재소전화의 화해 정본 그런 거다. 그래서 집행 목적물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인도해 달라. 네. 인도는 짐을 끄집어내 달라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집행본은 송달 증명원, 위임장, 뭐 임대차 계약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것이 제일 첫 단이죠.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재소전 화해가 집행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판결 같은 거, 명도 판결 이런 거였다면 요 자리에 집행 권한 자리에 뭐 어떤 명도 사건, 매토 명도 사건, 뭐 가집행 있는 뭐 판결이라든지 가집행 선고부 판결 또는 확정 판결 정본 이런 식의 이제 자료가 들어갔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맨 처음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 비용들. 네. 그 절차가 이제 두 번째 절차인데 요걸 이제 집행 비용 연합 안내라고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 비용 내세요라고 해서 안내를 해줘요. 딱 그 서류를 넣으면 바로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12만 5천 원 정도를 내라라고 하면서 예, 집행 수수료가 22,000원이고 여비가 8만 원이다. 집행관 여비. 우편료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12만 5천 원 정도 요걸 내라라고 하는 고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납부합니다. 은행 가서 납부하게 되면 이 납부서를 이제 제출해 주면 그 집행 되는 거죠. 정식 접수가 딱 되는 거죠. 예. 자, 요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집행 비용이 12만 5천 원이면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집행 비용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니라요. 일부 비용만 먼저 냅니다. 신청 비용. 일단 신청 비용이라기보다는 집행이 이제 첫 번째 나가는 그 집행관을 데리고 나가는 그 집행에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고 차원으로 계고 네, 계고 차원으로 해서 첫 번째 기일은 보통 상대방한테 자진해서 명도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날 가서 경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느냐.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줄게 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행관은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집행할 물건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서치를 하는군요. 뭘 드러내야 되나? 무거운 게 있나? 예. 그 다음에 뭐 동식물 같은 게 있나? 또 분해해야 될 이런 물건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후에 집행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근데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까? 만약에 딱 나갔다. 신청이 들어와서 뭐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주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행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의뢰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신청하고 나서부터 한 두세 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은 신청하면은 첫 번째 집행관이 나가는 데까지가 한 달 걸리겠는데. 그래요? 빨리 나가진 않네요. 네, 그렇죠. 집행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또 한 달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이상은 걸리는 거죠. 또 휴일도 많고 뭐가 설 막 걸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번째 그 비용 아까 1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가서 계고하는 비용까지를 계산해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분을 또 내게 합니다. 이제 집행 나중에 계고 기간 동안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게 되면 자진해서 나가면은 2차분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안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자가 다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본집행 해달라. 그 비용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요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 요거를 일단 계고를 그때 갔었는데 요런 상태였던 거예요. 집행관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찍었죠. 우리가 이제 집행관 집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적으로 찍어 왔는데 요 상태였던 겁니다. 이 도박장 같은데요? 예. 그 채무자가
임차인이 뭐 도박장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아, 다른 걸로 신고한다 그러고 뭐 사무실로 이렇게 해놓고 사무실에 놓고 예, 도박장으로. 도박장으로. 야, 예. 마루마루는 사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업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 업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보고 아까 2차 집행할 때, 본 집행할 때 비용을 산출하는 거죠. 이런 거 대충 보고 이제 아 드러내야 되겠다 이거. 예, 예. 뭐 분해하려면 돈이 드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만약에 계고 기간 동안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채권자가 아 이제는 본집행 해주세요. 시간 줬으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추가를 납부하고. 야,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이런 거는 얼마가 들어갈지. 그 비용 추가를 납부하고 이제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집행 비용 또 연합 안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 요 190만 원인데요. 아, 역시 역시 비싸죠. 비싸네요. 요 돈을 그 어떻게 산출하냐? 그때 계고할 때 가서 보는 거예요. 계고할 때 가서. 대략 몇 명이 필요하고 네. 뭐 차가 몇 대 필요하고. 그렇죠. 요 정도 집이면 몇 사람 필요하고 뭐 장비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봐서 이제 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나서 그걸 납부하는 거죠. 또 똑같이 190만 원을. 네, 190만 원 납부하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 집행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사람들도 보이고. 네, 사람들 보이고. 네. 이걸 이제 테이블. 짐을 드러내는 안에 있는 짐을 드러내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집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집행 절차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네. 일단 뭐 사람들은 이제 요런 명도 집행이라는 거는 짐을 끌어내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는데 네. 일단 그 집행법적으로 보면 조금 그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집행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점유 공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을 뺏어 가지고 점유를 뺏어서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할 때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실제 봐야죠. 집행관이 뺏었는데 네. 뺏어서 줘야 되는데 채권자가 없잖아요. 점유를 넘겨줄 채권자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 채권 집행, 명도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퇴거 집행이라고 하는 네. 공부 차원에서 퇴거 집행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가라. 퇴거는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토지 뭐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있는 세입자 상대로는 임차인 상대로는 퇴거 청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퇴거 집행을 할 때는 그 퇴거 집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고 그 건물의 점유를 내한테 넘기는 그런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냥 나가라만. 나가라. 나가라. 내가 건물을 허물어야 되니까 나가줘 이런 거예요. 건물의 점유를 내한테 줘 이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퇴거 집행은 아까 우리가 집행할 때 반드시 뭐 명도 집행할 때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 룰이 필요 없는 겁니다. 퇴거는 퇴거 집행은 채권자나 뭐 대리인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관행적으로는 이제 채권자나 대리인이 참석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니구나. 예. 퇴거는 그냥 점유를 뺏어서 하면 되는 절차거든요. 넘겨주는 절차까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사집행법 258조에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2항에 보면은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서 출석한 때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문서가, 이 집행을 이제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그 채무자가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짐을 가져가야죠, 채무자가. 채무자가 있어서, 인계받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그거를 이제 어디 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보관 위탁 계약서. 예. 그 채권자가 대신해서 보관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짐을. 그래서 화물을 컨테이너 임대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6월, 9월, 3개월이네요? 예, 3개월 정도 계약해가지고 그걸 보관했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었죠. 어이구. 310만 원에. 어이구, 이게 더 비싼데요? 집행비용보다? 예, 310만 원에 그 다음에 도비 비용 추가 이래서 50만 원인데, 요거 아까 도비 비용은 그 테이블 있잖아요. 도박 테이블. 그걸 분해하는 그런 비용일 겁니다, 아마. 그게 50만 원이에요? 네, 50만 원이네요. 제가 하고 싶다. 비싸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기는 그러니까 집행 대상은 점유잖아요. 점유를 뺏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집기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채무자한테 줘야죠. 채무자 건네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없을 때는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채무자가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안 하니까 그 비용은 채무자가 내라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안 받겠다는데 뭐 사람도 없고 또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채권자가 대신 납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받는데, 그게 이제 집행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비용을 나중에 받아요. 구상권입니까, 그것도? 뭐 일종의 그거는 좀 집행비용 회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송비용 청구권처럼 그런 채권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짐들이 이제 값어치 있는 짐들이면 그 물건을 경매를 친단 말이죠.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물건을 경매 쳐가지고 그 물건 값을 낙찰되면 그 낙찰에서 이제 받아가는 건데, 그 물건들이 대체로는 좀 값어치가 없는 물건들이겠죠. 그러겠죠. 쓰레기 놔두고 이렇게 좋은 건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가져가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만 보통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지금 보시면 집행 절차라는 게 이게 참 시간도 만만치 않고 비용이 참 많이 드는구나. 그죠? 처음에 1차 연합, 2차 연합, 그 다음에 또 안 가져가면 보관료. 이런 것들이 해서 거의 한 600, 700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잖아요, 변호사님 이거. 그렇죠. 의뢰인 위임 받아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참 비용이 아까처럼 폭력 행사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의뢰인 한 분한테 이제 상담을 좀 받았는데, 재판하고 있는 분인데 벌써 이제 판결 나고 나면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걱정을 벌써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고고, 명도 사건의 원고고, 그 피고되는 분이 그 원고의 할머니 되는 분이에요. 친할머니? 네, 친할머니. 근데 이제 가족 분쟁이 붙어서 할머니가 그 손주 집에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이제 해서 나중에 명도 집행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명도 집행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할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노력이 할머니는 안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식물인간 정도까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모를까, 그 정도 아니면 집행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게 명도에 관한 낭설들이 참 많구나.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 경매 받아서 이제 집에 명도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환자가 있는 거예요. 완전 못 움직이는.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 제가 얼마 전에 또 했던 요양병원,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건도 집행하러 갔더니 그 반신불수 아주 고령의,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니까 그런 분들이 20명이 있으니까 집행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집행관이 안 된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토를 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환자들 이송할 계획을 좀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자동적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가 20명이었는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환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명씩 딴 요양원으로 가시는구나.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명도 상황이 되면, 요양병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문도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 제대로 된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빼나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집행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겸사겸사해서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인분들, 특히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보호자, 거처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좀 합니다. 집행관이. 그럴 뿐이지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집행은 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실무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워 듣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집행 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집행 조서. 이렇게 보안까지 다 끝냈으면? 네. 집행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조서를 써야 되도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언제 집행했는지,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이제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 집행 권한에 의한 채권자 위임에 의해서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증인 2명과 채권자 대리인을 참석시키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해서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표현이죠. 난 넘겨줬다. 그렇죠. 채무자 점유를 뺏어서 해제한다는 게 뺏어서거든요. 그렇죠. 뺏어서 넘겨줬다 이런 뜻이죠. 그 절차가 2시 41분에 종료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보관 정보 아까 우리 보관 확인증 화물 컨테이너 보관 확인증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서에 첨부되는 겁니다. 보관 정보 어디 어떤 물류회사에 보관했다. 장소는 어디다. 그다음 보관은 언제 했다. 그다음에 물량 이렇게 된다. 이야 짐이 많았나요? 그다음에 노무 정보들 사용한 노무자가 10명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 이런 거죠. 집행이 전부는 아니네요. 돈이 많이 드네요. 예, 돈이 많이 들죠. 집행하기 전에 협의를 많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현실이 집행 절차 뭐 판결을 받는 것도 녹록지 않지만 야, 이 집행 비용도 참 많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또 그렇고. 그러니까요. 19년도에 이 가격이면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합의도 뭐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집행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삿짐 센터 결국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짐들은 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삿짐 과정이 법원에서 하는 거 빼놓고는 똑같잖아요. 너무 용역이거든요. 예. 센터. 법원의 절차 그 어떤 법원의 주도하에 짐 옮기는 절차밖에 안 되는 건데 야 이게 뭘 비싸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실무상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경쟁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우리가 법원의 모든 절차들이 다 이제 경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재판하다 보면은 감정 절차. 네, 감정 평가. 임대료 감정 이런 것들. 네. 아시죠? 네. 변호사님 듣고 뭐 이렇게 비싸요? 당해봤죠. 네, 당해봤죠. 네. 그 2번이나 했으니까 엄청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절차도 마찬가지로 되게 비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다운시키려 그러면은 감정인들을 이렇게
비딩을 시켜서. 비딩을 시켜서. 입찰같이. 예. 이 사람 해가지고, 이 감정인은 뭐 100만 원, 이 감정인은 150만 원 제시한다.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럼 대체로 싼 걸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낮아지는데, 법원이 그걸 또, 잘 꺼린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왠지 이제 뭐 또 이렇게 공정해야 될 그 감정 절차가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오염되거나 뭐 그 훼손될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뭔가 있겠네요. 뭔가 안 보이는. 아닙니다. 판사나 서로 뭐 간에. 제가 볼 때는 감정 절차는 판사나 직원이 뭘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법원이 안 하는 것은 좀 귀찮은 거. 이제 그냥 선정하면 그렇게 우리가 순번대로 지정하면 될 것을 왜 그런 두 사람을 해가지고 뭐 가격 제시해 뭐 이렇게 고르라 그래 왔다 갔다 하든 그렇죠. 그게 귀찮군요. 그게 법원이 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감정 절차라는 게 좀 이렇게 그 엄정하고 해야 되는데 가격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부실한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괜히 돈 조금 주면 대충 할까봐. 대충 할까봐. 예. 양껏 주고 정확하게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것도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있지. 그게 이제 뒤에 뭐 협잡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절차는 이제 그런 경쟁 과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관에서는 집행관이 좀 뭐 받아먹는 거 아니야? 집행관이. 집행관이 그 회사한테, 노무회사한테 뭐 좀 받아먹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원의 감정 절차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집행 절차는 워낙 이게 좀 은밀하고,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집행관들의 뭔가 또. 그래서 그런 의혹을 안 받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원이 투명하게 그렇죠. 법원이 더 투명해야지.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의견 피력을 하실 때 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지적해야 될 법원이 또 비판받아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용기를 내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사회가 좋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들으면서 또 한 번 알았습니다. 명도, 인도 집행이 안 되는 건 없구나. 그렇죠. 네, 진짜 법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다. 끝까지. 근데 웬만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 협의를 많이 해라. 물론 특이한 케이스는 있죠. 저기 무슨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럼 어렵죠. 집행이. 그렇게 막무가내 있잖아요. 막 그 미친 듯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그거는 이제 그쵸, 공권력의 한계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0.01%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고 뭐 거의 대부분은 집행이 된다. 대부분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는 약자 보호. 좀 뭔가 사고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집행관이 약간 그 뒷걸음질 치는, 그렇죠. 물러서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질 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집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뭐랄까요 좀 덜 걱정스럽고 편안한 그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